알을 쫙 깨고 나온 갓난아기가 한 달 만에 어른처럼 말을 했다고 하면 다들 그냥 신나겠지 싶지? 근데 진짜 미스터리는 그 다음에 있다. 우리가 동명상황, 주몽이라고 한 단어처럼 외운 그 이름, 사실 두 사람을 합쳐서 만든 거였거든. 부여에도 동명왕이 따로 있었고 고구려 시조는 원래 추모왕이었어. 둘이 한 사람으로 합쳐진 건 한참 뒤 일이고 그걸 뒤집어 놓은 단서가 1922년 중국 뙤양 땅속에서 나왔다. 오늘은 그 합쳐진 이름의 진짜 정체를 같이 따라가 보자. 다 보고 나면 교과서가 빼먹은 한 페이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자, 다들 학교에서 외웠을 거야.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주몽. 거의 한 단어처럼 붙여서 외웠지. 시험에도 한 묶음으로 나왔고. 신화 자체는 강렬하잖아. 해모수랑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알이 하나 나와. 그 알을 깨고 나온 갓난아기가 한 달 만에 어른처럼 말을 했다고 해. 활도 기가 막히게 쏴서 부여에서 시기를 받아 도망치다 강 앞에서 막히는데 물고기랑 자라들이 줄지어 다리를 놔줘. 그렇게 졸본 땅에 도착해 나라를 세운다. 기원전 37년. 그때 나이 22. 여기까지가 우리가 외운 그림이지. 알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이, 활의 명수, 부여 탈출, 졸본 건국, 한 사람, 한 묶음. 근데 한번 사료를 직접 펴봐. 좀 이상한 게 보여. 광개토 대왕비 들어봤지? 414년에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새기려고 세운 돌비석이야. 높이 6.4m. 아파트로 치면 2층을 통째로 깎아 세워둔 거. 그게 1500년 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니면에 1775자가 빼곡히 박혀 있고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쓴 가장 오래된 1차 사료야. 도입부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왕은 북부여에서 나셨으며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다시 봐. 시조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지? 추모왕. 동명왕이 아니야. 추모. 한자도 발음도 달라. 이상하지? 학교에선 분명 동명성왕 주몽이라고 외웠는데 정작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세운 비석엔 그 이름이 없어. 5세기 묘지지명들도 마찬가지. 시조는 죄다 추모왕이야. 물론 추모랑 주몽은 같은 이름의 한자 음차야.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한자로 받아 적을 때마다 음만 비슷하게 갖다 붙인 거. 커피를 어디선 코피, 어디선 카페이로 쓰는 거랑 똑같지. 근데 진짜 문제는 동명이라는 호칭이야. 1차 사료엔 그 이름이 고구려 시조한테 안 붙어 있어. 동명왕이 주몽시호로 쓰이기 시작한 건 6세기 이후, 한 묶음으로 굳은 건 한참 후 고려시대 일이야.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 같은 비석에 동명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거든? 그게 누군지 알아? 자, 그래서 또 다른 동명왕이 진짜 있다고? 어디 적혀 있는데? 쉽잖아. 이게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적혀 있어. 그것도 우리가 아는 어떤 한국 사서보다 훨씬 오래된 책에 1세기 후한 사람 왕충이 쓴 책이 하나 있어. 이름이 논영이야. 동명왕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거기 들어있다. 근데 그 책에 적힌 동명왕은 고구려 시조가 아니라 부여 시조다. 좀 다시 읽어보자. 1세기,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중국 사람이 적어둔 책에 동명왕은 부여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 학교에서 외운 그 동명성왕 주몽보다 훨씬 먼저 다른 동명왕이 사료에 먼저 등장한 거지. 내용을 한번 따라가봐. 부여 동명왕은 원래 탕리국이라는 데서 태어났대. 활을 너무 잘 쏘니까 주변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죽이려고 해. 그래서 도망친다. 도망치다가 강에 막혀. 물고기랑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줘서 그 위로 강을 건넌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 그게 부여야. 다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 활 잘 쏘는 영웅, 도망, 물고기 다리, 남쪽 건국. 우리가 외운 주몽 신화랑 모티프가 거의 그대로 겹친다. 여기서 재밌는 게 부여 동명왕 신화랑 우리가 아는 주몽 신화가 거의 판박이다. 한두 군데 닮은 게 아니라 줄거리가 통째로 같아. 활 솜씨로 살아남고 추격당하고 물고기랑 자라가 다리를 만들고 강 건너 남쪽에 나라를 세운다는 그 흐름. 부여 동명왕도 그렇고 고구려 주몽도 그래. 근데 두 신화가 그냥 같은 사람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기엔 좀 이상해. 부여 동명왕은 왕충이 1세기에 적은 사람이고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는 건 기원전 37년이거든. 시간 순서로 보면 부여 동명왕 이야기가 훨씬 먼저 적힌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적힌 시점이 너무 어긋난다. 강 이야기도 한번 따라가봐. 사서에 보면 그 강 이름이 엄리대수라고 적혀 있어. 학자들이 비교해본 결과 지금 성화강이거든.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려서 약 1960km를 흐르는 강이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갔다 오면 800km쯤 되니까 송화강은 그 거리를 4번 왕복해야 되는 길이다. 그만큼 큰 강을 물고기랑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해줬다는 거지. 이 강 이야기가 부여 동명왕한테도 똑같이 붙어있고 우리가 외운 주몽한테도
똑같이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진짜 누가 누구 이야기를 가져온 거야 싶잖아.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5세기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 그리고 7세기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적어둔 묘지명들. 이 1차 사료들을 펴보면 고구려 시조 이름은 전부 추모왕으로만 적혀 있다. 동명왕이라는 호칭은 한 글자도 안 나와. 그러니까 5세기 당대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네 시조를 추모왕이라고 불렀지 동명왕이라고 안 불렀다는 거지. 동명왕은 부여 쪽 시조 호칭이었고 고구려 주몽한테 이 이름이 슬슬 붙기 시작한 건 한참 뒤 일이다. 6세기 이후부터 고구려 주몽한테 동명왕이라는 호칭이 따라붙기 시작해서 고려시대에 와서 동명성왕 주몽으로 한묶음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우리가 한 단어처럼 외운 그 동명성왕 주몽은 원래 한 사람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야. 부여에 동명왕이 따로 있었고 고구려 시조는 추모왕이었고 둘이 한묶음으로 합쳐진 건 한참 뒤 후대 사람들 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다. 이쯤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하지. 부여 동명왕은 1세기 책에 먼저 나와. 고구려 추모왕은 5세기 비석에 직접 적혀 있어. 두 사람 모티프는 거의 똑같아. 근데 사료가 적힌 시점은 어긋나고 1차 사료 비석엔 동명왕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야? 부여 동명왕이 진짜고 고구려가 그 이름을 가져온 거야? 아니면 둘이 진짜 다른 사람인데 후대가 묶어놓은 거야? 사실 이 질문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했어. 조선 후기 정약용도 사료를 펴놓고 두 동명왕을 별개 인물로 보고 고구려가 부여 신화를 가져다 쓴 거 아니냐고 의심한 사람 중 하나야. 근데 이 둘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끝장낼 결정타가 1922년에 땅속에서 튀어나와. 자, 그 결정타가 1922년에 땅속에서 나온다. 중국 허난성 돼양이라는 도시야. 거기 땅을 파다가 비석 하나가 나왔어. 그게 바로 천남산 묘지명이다. 천남산이라는 사람부터 짚자. 639년에 태어나서 701년에 죽은 사람이야.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는 건데 연개소문이다. 그 연개소문 셋째 아들이야. 7세기 고구려 핵심 권력층, 그 집안 자식이 직접 누운 무덤에서 나온 비석이라는 거지. 1922년이라는 연도도 한번 가늠해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던 시절이야. 그렇게 가까운 시기에 천 몇백 년 묻혀있던 비석이 햇빛을 본 거야.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 한복판에서. 이 비석에 적힌 한 줄을 같이 보자. 천천히 읽어줄게. 동명은 길을 느끼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에 임해 나라를 열었다. 한 문장 안에 동명이 따로 적혀 있고 주몽이 따로 적혀 있어. 동명은 사천을 넘어 나라를 세웠고 주몽은 폐수 옆에서 나라를 세웠다. 둘이 한 사람이면 이렇게 못 쓰지. 한 사람을 두 번 적은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의 건국 이야기를 나란히 적은 거다. 이게 왜 결정타냐? 다른 사람이 적은 게 아니거든. 고구려 최고 권력자 집안 사람이 직접 적은 거야. 1세기 고구려 사람조차 동명이랑 주몽을 다른 두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 여기서 재밌는 게 부여 동명왕은 진짜로 한반도 북쪽에 700년짜리 초강대국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냥 신화 속 이름이 아니야. 부여는 만주 한가운데에 약 700년을 버틴 나라거든. 같은 시기 고구려랑 체급 차이가 진짜 컸어. 삼국지라는 옛 중국 책에 부여는 8만 호, 고구려는 3만 호라고 적혀 있어. 한 집에 5명씩 잡으면 부여가 약 40만, 고구려가 약 15만이야. 부여가 고구려의 2.6배지. 감이 잘 안 잡히면 이렇게 생각해봐. 부여는 강남고 한 곳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였고 고구려는 그보다 한참 작은 광역시 한 곳 수준이었다는 거야. 유물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줘. 길림성 노아심이라는 데서 부여 귀족 무덤이 129기 발굴됐어. 황금 귀걸이가 나오고 철검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찰갑이라는 갑옷이야. 찰갑이라는 게 뭐냐? 손바닥만한 작은 철판 수백 장을 가죽끈으로 일일이 엮어 만드는 갑옷이야. 한 벌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는 물건이지. 근데 같은 책에 이런 구절도 있어. 부여는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비싼 찰갑을 일부 귀족만 입은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무장된 사회였다는 거지. 부여는 그냥 큰 나라가 아니라 가구 단위 무장에 기마부대까지 굴리던 진짜 군사 강국이었어. 이 정도 나라가 거의 700년을 버티다가 494년에 와서야 고구려한테 흡수돼. 시간 순으로 보면 부여가 먼저고 그 부여의 신화 주인공이 부여 동명왕인 거지. 고구려 주몽은 한참 나중에 거기서 갈라져 나온 사람이고. 자, 이제 그림이 좀 잡히지? 부여 동명왕이 있었고 고구려 추모왕이 따로 있었고 1922년에 땅속에서 나온 비석이 그 둘을 깔끔하게 갈라줬다. 7세기 고구려 사람도 둘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러면
그러면 누가 둘을 한 사람으로 합쳐놨을까? 그게 이 미스터리의 진짜 마지막 조각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합쳐놨을까? 이 마지막 조각은 12세기 고려에서 풀린다. 같은 시기 두 사람이 같은 동명왕을 정반대로 적었거든. 김부식 그리고 이규보야. 먼저 김부식 1145년에 삼국사기를 펴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 정사 맞아. 근데 김부식은 유교사관이거든. 옛말로 괴력난신, 그러니까 괴이하고 신비한 일은 안 적는다는 원칙이야. 그래서 신화 디테일을 대거 줄여버려. 해모수의 용술에도 변신 대결도 비둘기가 보리종자를 물어다 줬다는 것도 다 빠져. 그렇게 깔끔하게 한 사람짜리 이야기로 다듬으면서 동명성왕 주몽을 한 묶음으로 묶거나 학교에서 외운 그 합본이 사실 김부식의 정리본이야. 그러고 48년이 지나 1193년 이번엔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써. 26살 청년이야. 시기가 묘해. 1170년 무신정변으로 권력이 무신들 손으로 넘어간 직후거든. 문벌 귀족 집안에서 자랐는데 일자리도 변변치 않은 말하자면 백수 청년이지. 그 청년이 5원으로 282구짜리 장편시를 써. 자료는 지금은 사라진 옛 사서, 구삼국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야. 마치 곧 서비스 종료되는 옛 게임 매뉴얼을 PDF로 떠두는 것처럼 잊혀가던 신화를 통째로 떠둔 거지. 그래서 동명왕편엔 김부식이 잘라낸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 여기서 재밌는 게 이규보 본인이 서문에 못 박아 놓은 거야. 원문이 이래. 환이 아니고 성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풀었으면 이건 환상이 아니라 신성한 일이고 헛것이 아니라 진짜 신적인 사실이다. 26살 청년이 잊혀가던 신화 앞에 서서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두 사관이 정반대로 갈렸어. 김부식은 한 사람으로 정리, 이규보는 디테일을 살림. 후대 교과서는 김부식 쪽을 받아 적었고 그래서 동명성왕 주몽이 한 단어처럼 굳어진 거야. 여기에 동기 하나가 더 얹혀. 고구려 입장에서도 부여를 흡수한 뒤엔 그 시조 이름까지 가져오는 게 정통성에 유리했거든. 광개토대왕비의 시조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나셨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야. 우린 부여 출신이다. 그러니까 부여의 신성도 우리 거다. 후대 사관의 정리 욕구에 고구려의 정치적 동기가 겹치면서 부여 동명왕과 고구려 추모왕은 결국 동명성왕, 주몽 한 사람으로 합쳐져 우리한테 내려와. 근데 이 두 동명왕 이야기 사실은 우리 고대사 뿌리 자체를 다시 그리게 만들어. 그러면 이 두 동명왕 이야기가 우리한테 뭔 의미냐? 어차피 옛날 얘기 아니냐 싶지? 근데 한번 큰 그림으로 빠져보자. 다시 광개토대왕비로 돌아가봐. 시조 추모왕에 대해 비석이 뭐라고 적었냐 하면 북부여에서 나셨다고 적어놨어. 고구려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자랑하고 싶을 때 세운 비석에 시조가 부여 사람이라고 본인 입으로 못 박은 거야. 백제로 가보자. 백제 성왕이 538년에 수도를 사비, 그러니까 지금 충남 부여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아예 남부여로 바꿔. 백제라는 이름을 두고도 굳이 남쪽 부여라고 보장을 다시 찍은 거지. 발해도 빠지지 않아. 8세기에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안에 우리는 부여의 풍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 이 기록이 일본 쪽 사서인 속일본기에 남아있고 부여가 망한 게 494년인데 그 뒤로 3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발해는 여전히 자기를 부여의 후예라고 외국에다 적어보낸 거야. 여기서 재밌는 게 동명왕이라는 이름은 고구려만의 게 아니라 백제와 발해까지 정통성 보장처럼 쓰이는 단어였어. 어느 나라가 일어서든 우리가 부여 동명왕 후예다 한 줄 박으면 그게 곧 정통성 인증이 되는 거지. 마지막 조각이 가야야. 김해 대성동 29호분 4세기 무덤에서 동복이라는 청동 솥이 나와. 원래 북방 초원에서 말 타고 다니던 스키타이계 유목민들이 쓰던 청동 솥이거든. 그게 부여를 거쳐 한반도로 내려온 물건인데 이상하게 한반도 북부도 중부도 아니고 낙동강 하구 김해 무덤에서 가장 먼저 나와. 위쪽 절반을 통째로 건너뛰고 부산 옆 김해에서 툭 튀어나온 거야. 마치 누가 비행기로 던져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부여에서 갈라진 줄기가 고구려, 백제, 발해, 거기에 가야까지 닿는 거지. 한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부여 DNA가 약 700년에 걸쳐 깔려있던 거야. 그리고 그 부여 영토와 졸본, 그러니까 지금 중국 랴오닝성 환인과 만주 한복판이 우리 고대사 첫 페이지가 묻혀있는 땅이라는 것도 한번 잔잔하게 같이 떠올려 두자. 자, 정리해보자. 우리가 학교에서 외운 동명성왕 주몽,
있고 그 한 이름 안엔 4가지가 겹쳐 있어. 1세기 논영이 적어둔 부여의 동명왕,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진 고구려의 추모왕, 12세기 김부식이 두 사람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 합본, 그리고 같은 시기 이규보가 신화 디테일을 살려둔 보종본, 1922년 뇌양 묘지명 한 줄이 그 사이를 갈라 보여줬고 그 한 이름은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발해까지 약 700년 정통성 체인을 품고 있는 단어였어. 그러니까 다음에 동명성왕 주몽이라는 이름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합쳐 만든 후대 이름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봐. 잔잔한 한국사 잡하기 더 듣고 싶으면 구독 한번 눌러줘. 다음엔 또 다른 그거 알아? 거리 가지고 올게.